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두 가지 큰 변수가 터지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시장이 아직 이 두 가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올해 안에 최소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압도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12월 9일 기준으로 보면 2번 이상 인하될 확률이 75%가 넘거든요. 심지어 3번, 4번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최근 공개한 FOMC 회의록에서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낙관론과 연준의 실제 스탠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물가가 내려간다고 믿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기다려요. 좀 더 싸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죠. 예를 들어 오스틴 텍사스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기대가 현실을 만드는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사버려요. 나중에 더 비싸질 테니까요. 실제로 식품비, 유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예요. 데이터 센터들이 주택 개발업자들한테서 땅을 빼앗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AI 투자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쓸 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AI가 우리 생활비까지 올리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후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소비를 해요. 나중에 더 비쌀 테니까 지금 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세탁기든 자동차든 전자제품이든 가격이 완전히 오르기 전에 미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근 GDP와 소매 판매 수치가 강하게 나온 이유예요. 겉으로 보면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소비를 앞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GDP는 좋아 보여도 이런 식의 소비는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자, 이제 연준 회의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핵심 상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는데 이 상품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부분 관세 효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만 아니었으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관세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주거비 쪽은 코로나 때 임대료가 폭등한 이후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임대료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어요. 문제는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 긍정적인 흐름을 상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은 관세 효과가 올해 중반부터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리스크가 있어요.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 판단이 틀렸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높게 유지됐어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런 우려를 분명히 했어요.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줄어들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될 위험은 여전하다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위원들이 경고한 건 아직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연준이 2% 물가 목표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소비를 해버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연준이 이걸 인트렌치먼트, 즉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고착화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리하면 이래요. 노동시장은 이제 좀 안정됐어요. 1월 고용보고서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용 걱정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만 이 고용시장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직 채용이 활발하지 않은 저채용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 증가도 의료와 교육 같은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요. 전반적인 노동시장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신호냐면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인물인데 아직 상원 인준이 남아있어요. 워시는 취임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워시가 연준회의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 내린다고 약속했으니 내리자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위원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시를 앉혀놨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엄청 화가 나겠죠. 이런 정치적 갈등 자체도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워시의 등장은 자산별로 다른 영향을 미쳐요. 워시는 돈을 마구 풀 가능성이 낮은 인물이거든요. 과거 연준 이사 시절에도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에는 호재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지하게 잡겠다는 신호니까 장기 금리가 안정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악재예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금과 은에도 부정적이에요. 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낼 때 해지 수단으로 올라가는 건데 워시가 그런 짓을 안 할 거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1월 말 이후로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금과 은이 주식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주 중 많은 종목들이 고점에서 30%에서 60%까지 하락했어요. 채권은 상승했고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도 62bp까지 좁혀졌는데 이건 시장이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시장은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75% 확률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번 인하가 없을 확률 75%로 뒤집힐 거예요. 시장이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변수인 이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비밀리에 이란과의 대규모 군사 행동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양쪽 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격이 매우 크고 미국 관리들도 이 간격을 좁히는데 낙관적이지 않다고 해요. 이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협상 지연 자체가 트럼프가 군사력을 배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숫자를 보면 이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요. 미군 화물기 150대 이상이 무기 시스템과 탄약을 중동으로 실어 날랐어요. 지난 24시간 동안만 F-35, F-22, F-16 전투기 50대가 추가로 이동했고요.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에요. 12일짜리 단기 공습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공조해서 이란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작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의 규모를 보면 이 작전의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어요. 기존 C-130 수송기가 약 2만 킬로그램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데 비해 C-17은 약 7만 7천 킬로그램까지 실어요. 거의 4배 가까운 적재량이에요.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 전술 차량을 통째로 운반할 수 있는 규모예요. 게다가 3,500피트, 약 1km 정도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중우위 확보 후 지상 침공과 점령까지 고려한 준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공습이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대규모 수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볼게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는 매수기였어요. 걸프전, 이라크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초기 충격 후 시장을 회복했거든요. 이란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단기 급락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금, 은, 원유 그리고 미국 국채가 오르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이란 상황이 긴박해질수록 이 자산들의 자금이 몰리겠죠. 다만 비트코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정학적 충격이 오면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란 정권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겨요. 그럼 채권이 랠리하고 장기적으로 주식도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관세 문제도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관세가 축소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캐터필러나 존디어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연준 요인은 중기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보면 관세 인플레이션이 사그라질 때까지 연준은 아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리기도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건 주식의 분명한 악재예요. 워시가 의장이 되면 채권에는 좋지만 주식과 금에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오래 부진하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해고가 나오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져요.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채권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좋아 보여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강경하게 나오든 이란 위기가 터지든 워시가 의장이 되든 채권은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반면 주식시장은 솔직히 향후 6개월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최근 시장은 같은 가격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장세예요. 장중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유턴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사실 10월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온 흐름이에요. 10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깨졌고 다음 관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만약 이 이일선까지 깨지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시기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